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스타일의 시어머니는 자신을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소개하셨고, 그 모습은 저에게 신선하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배려 깊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래 깔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로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시며 식사 예절이나 생활 방식에서 한국과 다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든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먹는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제가 마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명절과 같은 전통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특히 미국에 계신 가족들이 한국에 올 때는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려 하셨습니다. 첫 추석에 시댁 어른들을 맞이하면서 행사 준비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세세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시댁 전통을 함께 이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가끔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그녀의 리듬에 맞춰 따라다니는 것을 은근히 무시했다. 나는 무역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는데 명절이나 제사를 준비할 때마다 어머니는 내 직업을 비꼬며 폄하했다. 명절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와 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았던 시대를 자랑하며 시작해서 며느리를 아들보다 낮게 여긴다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내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다. 어머니는 우리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은 더 나은 회사에 갈 수 있었지만 출퇴근이 힘들어서 한 단계 낮은 회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행이라며 은근히 나를 칭찬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점점 더 거슬렸다.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같은 직급의 관리자로 함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깎아내릴 때만 기분이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 후에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셨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하셨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우아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사려 깊은 척 하셨지만 사실은 저의 자존심을 은근히 건드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을 종종 무시하셨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의 의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명절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귀찮은 일인 양 공개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명절 행사와 시댁 모임이 지겹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분이셨는데 지금은 모든 것에 지쳐 계신 듯 했다. 특히 미국에서 오신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는 게 점점 불편해지셨다. 어머니는 명절 전에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다행이지만 직접 다 준비하기에는 너무 번거롭다며 불평하셨다. 제사를 해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셨다. 명절 때마다 이런 불평이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오시면 아무 말도 못하고 직접 성묘와 제사를 준비하셨다. 어느 순간 어머니의 짜증이 내게도 번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음식 준비와 집안 청소 같은 일을 내게 맡기셨다.
어린데 요리 잘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요즘 꽃집이 바빠졌다고도 하셨다. 주변의 젊은 여성들이 꽃집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변명하셨다. 처음에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줄 알고 엄마를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이 제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부터 시댁 청소까지 다 제 책임이 되었고, 엄마는 당연한 듯이 음악 우리가 챙겨야 한다며 미국에서 온 가족들을 잘 돌보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왜 시댁에 인정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의 태도와 짜증스러운 어조가 점점 불편했어요. 일과 가족 바쁜 일 속에서 혼자서 명절을 준비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엄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조상묘를 참배하고 나서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외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도시락을 사면 돈도 절약되고 손도 걱정 없이 먹기 편해요.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반찬은 어른들이 좋아하셨어요. 반찬은 많이 필요 없으니 3개만 넣고 20개로 차려서 너무 비지 않게 하죠. 엄마, 도시락도 못 먹어요. 나눠서 엄마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만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꽃집을 돌봐야 하거든요. 음식을 준비할 때 밥을 한쪽에 2개씩 덜어서 반찬을 넉넉하게 해서 바로 사오게 해요. 그게 일이 아니니까 왜 그러세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솔직히 지금 제사 음식은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안 좋아요. 회사에도 이미 말했는데 더 심해요. 강제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똑똑한 애가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잘할 수는 있지만 어른의 일이잖아요. 왜 못해요? 그냥 하세요. 맡겨두세요. 지금까지 다 했는데 정말 화가 나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엄마가 내가 못하겠다고 미리 일정을 정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꽃을 돌보기가 힘들어서 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이런 것들을 다 돌보셨는데 가족을 돌보는 대신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확실히 돈은 받고 있어요.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면 충분하지만 그냥 할 기력이 없고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리고 시댁에서 왜 그러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서로 돕다 보면 우리 엄마는 며느리가 아들을 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결국 너와 나는 또 다툼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다가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중재하려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참기로 했다. 어쨌든 도시락은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싸울 이유도 없고 이 문제로 엄마와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추석 전날 시댁에 도착하니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이미 도시락을 다 준비해 놓았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먹는 건 돈 낭비라며 도시락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내가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그 상황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내게 제사상을 차려달라고 했다. 어머니가 이미 도시락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고 남편이 어떻게든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그의 태도에 실망했다.
눈앞에 도시락 20개가 쌓인 것을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미 준비한 것에 대해 다투어야 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결국 제사상을 차리게 되었다.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가 그 문제로 나를 압박하니 그가 직접 다 준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기분 좋게 하지 않고 내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지만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제사상을 차리고 난 후 온 몸이 무거웠다. 그러다가 명절날 시댁 어른들이 아침 일찍 도착해서 제사를 마치고 모두 함께 성묘를 갔다. 성묘는 무사히 끝났지만 성묘 가는 길에 묘소에 도착하니 시댁 어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여기저기 풀밭을 둘러보며 잡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을 시작했다. 그때 이모는 잔디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다. 다른 어른들도 동의하는 듯했다. 어머니는 어른들의 불만스러운 시선을 감지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려는 듯 서둘러 준비해둔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다. 불을 끄듯 서둘러 도시락을 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평소에는 묘를 참배한 뒤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서둘러 도시락을 꺼내 먹어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도시락을 먹고 나니 묘를 참배한 뒤의 일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 당황했다. 어머니는 멍하니 서서 어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듯 갑자기 어색하게 웃으며 어른들에게 물었다. 그녀는 너무 일찍 떠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 말을 신호로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한 명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고 그때서야 주변이 고요해졌다. 시댁 어른들이 다 떠나고 우리 가족만 남았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차 트렁크에서 자루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던지듯 말했다. 뭐라도 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잡초를 뽑아야 합니까? 정말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도시락도 안 싸고 제사상도 함부로 차렸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이상 잡초를 치우고 떠나세요. 당연히 당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골프장을 예약해 두었으니까 한 라운드 하러 갈게요. 가족과 미리 약속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게 됐지만 어쨌든 일찍 가는 게 낫지. 여기서는 제대로 잡초를 치우고 있어. 그리고 혹시 내가 없는 동안은 다른 짓 하지 마.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 멀리서도 뭐 하는지 다 보여. 제대로 해. 전이의 말에 온 몸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금 나한테 잡초 치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게다가 미리 약속을 잡고 골프장에 가다니. 여러모로 충격이었다. 연타도 있고 게다가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감시하겠다고 한 게 너무 모욕적이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고 그냥 조금 무시하는 게 아니었다. 마치 나를 노예 취급하는 것 같았다. 노예 취급을 한다면 돈을 주겠다. 나는 그녀가 재능 있는 아들과 결혼했다는 핑계로 돈 한 푼 없이 그녀를 착취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잡초 뽑는 기구를 내려놓고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래, 너도 준비됐어. 삼촌과 숙모, 잠깐만. 빨리 가자. 이게 말이 되잖아. 왜 내가 잡초 뽑는 일을 해야 하지? 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 제사를 위해 상을 차렸어. 처음부터 그럴 기회가 아니었어. 도시였으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 물론 우리는 일을 나눠서 했지. 그럼 왜 나한테 벌을 주는 거야? 하하, 너 정말 말이 많아. 여기 있는 동안 하면 괜찮을 거야. 네가 할 일도 아니잖아. 어쨌든 더 할 말 없잖아. 난 일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치워. 자기야, 정말 미안해. 저기 외가 친척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해. 가. 인사만 하고 바로 돌아올게. 지금 상황이 어이가 없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든데 넌 나한테 잡초 뽑으라고 하잖아. 넌 여기 없고 어이가 없어. 엄마 말처럼 과하지 말고 쉬어. 피곤하면 쉬어. 엄마가 전문가처럼 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쉬어. 인사하고 돌아올게. 딸이 나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 말은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갔다. 그리고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등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얽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해졌다. 외식하는 게 돈 낭비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도시락을 내게 맡기려던 엄마가 여유롭게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었다.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남겨져서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속고 싶지 않았다. 멈춰서서 내 앞에 펼쳐진 잔디밭을 보니 전혀 관리가 안 된 게 한눈에 보였다. 보고 면적이 꽤 넓어 보여서 마음먹었다. 그냥 이 상황을 참아가며 조용히 처리할 수도 없고 깎는 건 더더욱 안 될 것 같았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정한 역할을 내가 따라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묘를 찾아오실 때 잔디 때문에 보이는 표정과 그때 어머니가 긴장하신 표정을 보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번 달에 잔디를 깎으라고 홀로 남겨진 건 잔디 상태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디만 제대로 망치면 어른들이 다시 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아버지께 화가 났다. 저는 그에게 잔디가 좋지 않다고 큰 소리로 말했고 잔디 상태를 잘 아는 듯해서 일찍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잔디를 깎다가 잔디를 잘못 건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잔디를 잘못 건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며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는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삽을 들고 잔디밭의 일부를 살짝 손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잘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음악을 더 크게 틀었더니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이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잔디밭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잔디 깎는 동안 잔디를 만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나는 내 목소리에 무식하고 미성숙한 며느리의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동생은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그는 내가 있는 곳에 있으라고 하면서 바로 차를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안에서 안도감이 천천히 솟아올랐다. 이제 나는 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남편이 잔디 깎는 일을 내게 맡긴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약 20분 후 시부모님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상황을 보고 입을 열었다. 산소 주변의 잔디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다. 잔디는 여기저기서 엉망이었고 어떤 곳은 땅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어른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산소가 왜 이래요? 누가 잔디를 이렇게 깎았어요? 라고 소리쳤다. 어른들도 누가 이렇게 잔디 깎는 거냐고 물으며 약간 어리둥절해했고 그들의 얼굴은 변색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침착하게 서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상태가 안 좋은 풀이 귀찮다고 하셨고 나는 상태가 안 좋은 풀을 다 뽑아냈다. 내가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말하자 어른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엄마의 지시라고 설명하자 어른들은 더욱 어리둥절해했다. 아버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신우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산소가 엉망이라고 소리쳤다. 동생은 산이 엉망이라며 며느리에게 잔디 깎는 걸 맡긴 채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엄하게 주장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른들이 어머니를 불러서 꾸중하는 걸 보니 정말 상쾌했어요.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어른들이 어머니께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어요. 옳게. 어른들이 다 왔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와야 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어떡할 거예요? 잔디 깎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잔디 망가뜨리라고요? 다들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계셨는데 차를 돌려서 이리 오시네요. 우리 다 묶여 있어요. 어른들이 정말 당황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서 상황을 파악하신 듯 급하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어른들의 소음에 묻혀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손을 흔들며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상황이 어수선했고 말로 설득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어른들은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산소실로 빨리 돌아가라고 재촉했다. 예상대로 어머니께서 곧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숨이 가쁜 듯한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어떻게 잡초를 뽑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다.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황을 들었을 것이다.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켜주었다. 핸드폰 카메라로 주변을 둘러보라고 했고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어서 상황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여유롭게 내가 못 보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화 저편으로 커튼이 지나갔다. 정확히 5초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가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다. 어머니는 골프장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어른들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어른들 앞에 내세울 수 없었다. 그녀가 만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주변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어른들은 여전히 엉망진창이 된 풀을 바라보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든 사람의 얼굴은 더위에 찡그리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고 상황은 최악이었다. 10분쯤 지나자 멀리서 어머니의 절박한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산을 울려 퍼지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눈길을 끄는 노란 머리를 올리고 분홍색 골프복을 입고 무덤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나는 어머니의 행동에 혐오감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달려가고 있었지만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지만 그 모든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은 정말 터무니없고 성가셨다. 남편도 나를 따라왔고 그도 골프복을 입고 있었다. 두 분이 골프복 차림으로 함께 무덤에 도착하는 모습은 어른들이 동시에 화가 난 상황과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서둘러 도착하자마자 어린 시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제 올케에게 정말 터무니없다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며느리에게 맡기고 골프를 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른들의 멸시하는 시선에 질식해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달려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자기 잘못이고 잡초를 뽑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 남편과 어머니는 그저 골프만 쳤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어른들의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나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동생 매형은 수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벌 한 마리와 같은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골프를 하러 간 며느리에게 맡기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올케를 신뢰하던 방식과 너무나 다르고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큰 고모도 한마디 했다. 내가 끼어들었다. 나는 큰 고모가 그렇게 중요한 산소 관리를 며느리에게 맡기고 제사를 엉망으로 만든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다며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덧붙였다. 어른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다. 그 사이에 분홍색 골프복을 입고 노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어머니는 우아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국어를 시작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약속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지만 결국 며느리가 잘할 줄 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하지만 작은 시아버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중요한 일은 하는 사람이 해야지, 아니면 옆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 있었고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지친 척하면서 주저하는 척했다. 그러고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힘겹게 말했다. 이를 본 어른들은 놀라서 내 손으로 다급한 몸짓을 했다. 작은 시아버지는 빨리 가서 쉬라고 하고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다. 붙잡지 않겠다고 했다. 조카의 며느리는 집에 간다는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어른들에게 쥐처럼 혼난 어머니와 남편을 떠나 안도한 마음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웃긴 일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조상묘 관리와 조상제사 준비로 너무 바빠서 정신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쨌든 왜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무료로 운영하던 꽃집을 조상묘 관리와 조상제사 준비의 대가로 쓰고 있었다. 그 가게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때서야 시댁이 얼마나 부유한지 깨달았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로 어른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보지 않기로 결정한 듯 했다. 어머니의 골프웨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부모님은 조상의 무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어머니께 올해 안에 꽃집을 닫으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무료로 운영하던 꽃집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어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겨져 시부모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부모님 앞에서 무덤을 잘 관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이 일로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여러모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떠넘기던 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이 만든 상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모든 일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화를 내며 저를 막으셨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무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버티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댁에 갈 이유도 없고 찾아가 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에게 차분히 돈 안 받았으니까 엄마 얼굴도 안 보고 살 수 있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네가 말해야지. 나도 엄마처럼 배웠어. 엄마도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잘한 거야 라고 말했다. 아직도 시댁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묘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걱정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댁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도 깨달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정착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덕분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의식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요구, 시댁의 기대, 남편의 중재,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나와 내 행복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 위에서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말하곤 해요. 나무가 조용해지려고 해도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를 이해하고 존중받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나를 하인처럼 대하지 않도록 불공평한 대우에 단호히 맞서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타인의 기대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내 행복을 찾고 꿈꾸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면 이 사건을 기억하며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이제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결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짐을 나누는 법을 배웠거든요. 결혼은 서로의 마음에 맞춰가는 과정이죠. 이번 추석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며 남편과 함께 짐을 나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견뎌온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남편도 무엇인가 깨달은 듯해요. 앞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작은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거치며 저는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